예, 사회 37번부터 하겠습니다. 제 사회 37번. 자, 했어요. 그래서 37번은 요약집을 참고를 할 때 그게 어디 나오는가를 보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반드시 요약집을 다시 한번 읽어봐서 말장난에 자신을 좀 갖도록. 37번은 그게 지금 여러분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항상 비과세 임대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부부지간 합산해서 한계를 판단한다. 그 외는 합산하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수 비과세하는 임대주택 수를 판단할 때 바로 부부지간 합산해서 한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는 없다. 이것이 비과세 제도입니다. 그럼 38번을 여러분이 보시고 38번에 보면은 번호 B를 우리가 요약집을 보면은, 자, 이거는 우리가 계속 좀 많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여재산 2월 과세, 이거 여러분이 부당행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좀 알고 가야 되는 사항이고, 양도세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도 자꾸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놓는 것이 헛된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38번에 보면은 소득세법상 배우자 간의 직계 존비속간,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증여재산, 자, 증여재산 밑줄 긋고, 이 증여재산은 그 대상이 부동산하고, 그러면 부동산 하면 우리가 토지, 건물, 주택, 이걸 세 가지를 다 통합해서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 다음 우리 각종 회원권, 콘도, 골프,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인 전세권이나 지상권, 등기된 임차권, 일반 주식, 이런 데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월 과세의 증여재산 과세 대상을 찾아라 하면은 부동산 종류, 그 다음에 각종 회원권 종류, 요거만 2월 과세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2월이란 이 말은 넘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소급적으로 증여자의 취득 시기와 증여자의 취득 가격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재산 거기에서 보면은 재산에 대한 양도세율을 적용하거나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점, 시작점은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수증자가 양도한 날까지 보유기간을 결정해서 양도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걸 적용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기, 그러니까 이 말은 증여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나 양도일로부터 5년, 소급해서 5년 이내나, 5년 이내란 말은 같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다음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2월 과세, 이어서 2월 과세 항상 소급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 증여받은 자가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증여받은 자는 우리 전문용어로 수증자라고 하죠. 수증자가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2월 과세는 가장 중요한 게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연대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공제를 받는다.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2월 과세에 대한 적용이 되는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보면은 갑이라는 증여자가 있고 을이라는 수증자가 있고, 전혀 여러분이 타인,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 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증여를 하게 되죠. 정렬을 하는데 이때 물건이 바로 어떤 것만 말하느냐,
부동산 종류하고 부동산 종류하면 토지, 건물, 주택. 그 다음에 우리 각종 해운권. 예. 요것만 적용합니다. 나머지는 이 소급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정려 재산을 물으면 부동산 종류와 해운권 종류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려 받은 자를 전문용 받을 숫자를 써서 수정자라 그러죠. 이 사람이 이 재산을 받자마자 몇 년 안에 파냐 하니까 5년 이내에 팔 때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 사람은 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양도세, 납세 의무가 된다 이 말이죠. 납세 의무자다. 그런데 이 납세 의무에서는 절대 공동 책임을 지는 연대 납세 의무는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놔야 할 포인트라. 그리고 양도 차익을 구할 때는 항상 이 사람이 취득가, 정려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시기도 항상 정려자가 취득한 취득일로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이 팔아먹는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적용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포인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려세는 바로 필요경비, 즉 취득가액에 난주 산입을 내서 양도차익에서 빼먹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을 한대. 자, 이렇게 5년 안에 우리가 팔더라도 원칙적으로는 2월 가세를 요 가격으로 취득 시기로 계산한다 해서 이걸 우리는 무슨 가세라고 한다? 2월 가세라 한다. 요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말이야. 정려자 기준으로. 그렇지? 그러면 전부 우리가 하는데 5년 안에 팔더라도 이 2월 가세를 적용하지 않는 게 있어. 2월 가세, 즉 이 가격으로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받은 가격, 수정자가 받은 가격으로 계산을 한다. 이것이 2월 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첫째 여러분이 정려자가 사망을 했을 때, 정려자의 뭐? 사망. 정려자가 5년 안에 돌아가셔서 팔아먹었다. 그러면 5년 안에 정려자가 5년 안에 돌아가서 그냥 팔았어. 그러면 수정자가 정려받은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걸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용. 5년 안에 수용돼서 부동산을 팔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 수용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2년 전에 사놔야 돼. 수용 개시 전에 2년 전에 취득을 해놔야 되나 안 해놔야 되나? 해놔야 돼. 그러니까 수용하기 전에 2년 전에 내가 정려를 받아놨어야 된다 이 말이야. 요때 2월 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2월 가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냐 하니까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잘 들어요. 부모한테 정려를 받으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3년 안에 파는 거는 일시적 2주택이 되지만은 1주택을 받았을 때는요,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우리 조정 대상 지역 같은 데는 거주 2년. 그러니까 보유, 거주 2년을 다 충족해서 팔아야 비과세를 받는데 이거는 받아가지고 5년 안에 팔면은 2월 가세를 안 합니다. 비과세도 안 되는 거죠. 이 1세대 1주택을 정려받았을 때는 최소한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한테 받았거나 부모한테 받았을 때는 5년 이상 보유를 하고 팔아야 비과세가 됩니다. 5년 안에 팔면 이거는 바로 이 1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바로 부당행위가 적용돼요. 무슨 행위가 적용돼? 부당행위. 예, 부당행위는 우리가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키는 행위다. 이래서 여러분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도 이때는 2월 가세를 적용하지 않는 부당행위 적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2월 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비과세되는 1세대 뭐냐니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는 2주택 제도가 있죠. 이것도
여러분이 본래 이거는 내가 집을 사자 종전에 있는 집은 3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3년 안에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5년이 지나서 내가 증여받고 현재 집이 갖고 있고 부모한테 집을 증여를 받았어요. 그리고 졸지에 집이 두 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내가 기존 살고 있는 집을 3년 안에 팔면 안 돼요. 5년 안에 팔면 안 되고 5년이 지나서 팔아야죠. 그러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5년 후에 팔아야 적정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이런 거는 이월과세를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요약집 여기 보면 몇 페이지를 잘 참작해? 119페이지, 120페이지 사이에 보면 요약집 이월과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자, 이거 보면 자, 이걸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세대가 증여받은 1고가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 이때 1주택에는 여기는 고가주택도 요때는 포함이 됩니다. 고가주택이 얼마 초과주택을 말하죠? 9억 초과한 주택을 말합니다. 9억까지는 일반주택, 9억이 넘어야 고가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택을 여러분이 이것도 역시 포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행위에 걸리지 이월과세에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5년 안에 팔았을 때는 여러분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여러분이 이월과세도 적용하지 않고 우리가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키는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는 보면은 보실 때 4억 고실로 소급해서 2년 전에 증여를 받은 부동산을 누구한테 팔아? 공익사업자, 수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수용이 됩니다. 수용이 되면 바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5년 안에 팔 때.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가 건물을 증여받았는데 이거 5년 안에 팔면 여러분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수등자가 받은 증여 가격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상가 건물을 증여받았는데 죽어서 팔면은 이월과세를 적용 안 하죠. 그런데 이혼은 둘 다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자한테 이 사람이 증여를 받아가지고 5년 안에 이혼을 했어요. 5년 안에 이혼을 하면 5년간은 배우자 자격을 그대로 부여합니다. 그럼 이혼을 하더라도 5년이 지나서 팔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즉 이월과세 이 가격으로 계산하고 취득 시기도 이 시점으로 계산한다.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이월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됐어요. 그래서 1가구라는 1세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택으로서 종전주택을 3년 안에 양도했다. 이거 5년 후에 팔아야 이게 비과세가 됩니다. 이때는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부당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면은 그래서 39페이지에 봐서 39페이지는 9페이지 아니고 39번은 바로 거기서 몇 페이지를 보면 되니까 페이지가 거기서 121페이지부터 그 보면 요약된 122페이지까지 바로 부당행위, 증여재산 이월과세가 아니고 이 부당행위가 바로 나오죠. 자, 부당행위. 부당행위는 우리가 항상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재산과 관계되는 특수관계인과 관련이 있어야죠. 그래서 반드시 특수관계인과 저가 양도, 시가보다 낮게 팔거나 바로 고가 양수, 시가보다 높게 사는 이런 시장 거래와 역행하는 거래입니다. 시장 거래와 역행하는 거래죠. 그래서 이 가격, 저가, 고가는 항상 그 차이가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5% 이상이 되죠. 그런데 3억 이상 갖고는 문제가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5% 이상 차이가 나면 이 행위가 저가 양도고 고가 양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특수관계인과의 뭐 할 때 거래 행위가 일어나야 부당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조건 하에서 이런 행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 정여자가 있고 을이라는 사람 수정자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특수관계인이다, 관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내나 받은 자입니다. 이 사람은 정여자죠. 갑은. 그러면 이렇게 재산을 정리하는데 요거는 양도세, 과세 대상 모두가 다 적용됩니다. 2월 과세는 부동산과 회원권만 적용되는데 여기는 정여재산 다 과세 물건으로서는 다 적용이 되죠.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병, 이거는 전혀 타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요로 양도를 하죠. 요것도 5년 안에 정여 받자마자 몇 년 안에 5년 안에 양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5년 안에 양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왜 갑이 병한테 직접 안 팔고 말입니다, 을한테 돌려가지고 팔까요? 하는 게 의문이란 말입니다. 지금 직접 팔면 될 긴데, 여러분 친족 관계라든지 재산과 관계된 이해관계자가 다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반드시 특수관계인 단서를 줍니다. 특수관계자와 없는 거래는 정상적 거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부당행위는 바로 고가 양수, 저가 양도를 하더라도 이 가격은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럼 뭐로 계산을 해야 되냐 하니까 시가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죠. 준 것도 시가고 받은 것도 시가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할까요 하는 거는, 자, 만일에 갑이 을한테 직접 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쏟아져 나오느냐, 벤츠 한 채 값이 나와요. 2억 원이 쏟아져 나옵니다. 일반 빌라 하나 살 수 있는 또 돈도 되죠. 자, 그런데 갑은 을한테 살짝 시켜서 돌려서 파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병한테 직접 팔면은 정여세하고, 무슨 세? 정여세하고 그 다음 양도세를 합산해 갖고 1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얼마밖에 안 나와? 그럼 돌릴만 하죠. 요래 돌려서 팔면 세금을 얼마나 적게 낼 수 있는데, 1억 9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어요. 절세가 이건 이제 이런 행위를 하면 이제 부당행위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인데, 만일에 세금이 이 사람이 직접 팔면 1,000만 원 나오고 이 사람이 팔면 2억이 나온다면은 바로 이래 돌리겠습니까? 일도 복잡한데. 그래서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려고, 적게 내려고 요령을 피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되면은 국가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요게 부당행위다. 그만 부당행위면 여서 직접 요렇게 걸리면, 사실은 을이 병한테 직접 팔았지만은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갑이 직접 판 거로 봐요. 누구한테? 병한테 직접 판 거로 보는 거예요. 병한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칙적으로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양도세, 납세 의무. 오케이? 자, 그러면 요런 부당한 짓을 하면은 이 양반도 간접적 책임이 있죠. 직접적 책임이 없지만 간접적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요게 걸리면 야 임마 양도세 둘 다 걸머져. 그래서 만일에 정여자가 못 내면 수증자도 간접적 책임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라. 그래서 여기서는 만일에 이 사람이 원칙적으로 정여자가 직접 판 걸 보기 때문에 정여자가
자기 주소지의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당행위는 항상 누구와 누구? 원칙은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제, 수증자. 그죠? 그래서 둘 다 짜고 치는 고소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양도세 무슨 의무가 있다? 예, 공동 책임을 진다 이거야. 증여자가 못 내면 수증자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연대 납세 의무가 있고 이쪽 증여재산 이월과세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했지. 그리고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들어간다 했지.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이 증여세는 어쩝니까? 증여세는 환급을 받거나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냈다면 되돌려 받아요. 왜? 동일한 물건에 증여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면 세금이 두 번 얻어맞잖아요.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여러분이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은 실무에 가면 벌써 증여세 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런 전제를 깔고 여러분이 보는데 잘 들어요. 항상 세법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고 판거는 정상적 거래로 안 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공경매라든지 파산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정당한 거래라고 객관적 입증이 되면 양도를 할 수 있지만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또 배우자 간에 사고 팔았다. 이거 정상적 시장 가격으로 거래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라든지 그 다음 배우자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정려로 추정합니다. 정려로 보는 거예요. 정려로 추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39번 소득세법상 부친 거주자임이 그래서 국내 소재 토지를 아들 기혼자는 뭡니까?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요. 에게 양도한다고 가정을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잘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했어요. 요때 증여자는 아버지고 갑은 아버지고 어른 아들입니다. 이렇게 봅시다. 자, 이를 5년 안에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병에게 다시 양도를 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아들이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세금이 많을 수도 있죠.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단기에 팔면 세율이 우리가 알다시피 1년 미만에 팔면 어떻습니까? 50%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단기에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원칙이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문을. 할 수 있다 했습니까? 한다 했습니까? 한다 하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이런 뭐 고정적 개념인데 할 수 있다는 유동적 개념이 변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금이 많으면 이 사람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연대 납세 의무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갑이 내지만은 이 사람도 세금이 많으면 단기 매매가 되면 50% 적용받을 세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 아들이 납세 의무자도 될 수가 있다 했어요. 된다가 아니고 될 수도 있다. 맞죠? 예. 자, 아버지는 증여자입니다. 아들은 수증자고. 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재산 양도를 인정받으려면 아들의 소득이나 소유, 재산 등으로 그 양도 사실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입증해야 된다. 당연하죠. 국가에서는 아니다 하면 여러분은 이거 정당한 거래다. 금융거래소 또 아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입증할 수 있으면 이것은 양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전부 정려로 추정해서 계산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되죠. 자, 그 다음 양도로 입증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자 즉 부친 아버지죠. 주소지가 원칙적으로 납세지가 되는 거죠. 또 수증자도
만약에 세금을 낸다면 수증자도 주소지가 납세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에 대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이게 바로 시가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이 개념은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주목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여기서 봤을 때 잘 보세요. 만일에 여러분이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에서 여러분이 막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건을 사는데 시가가 1억짜리입니다. 1억짜리인데 이걸 갖다가 1억 2천에 구입한다. 얼마? 1억 2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돼,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취득이 뭡니까 하는데 구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부당한 짓인지 정당한 짓인지는 가격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요 가격 차이가 지금 얼마나 합니까? 차익이 2천만 원 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고가 양순지를 판단 여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가 1억입니다. 시가가 1억. 그럼 여기서 곱하기 우리가 5%를 적용하는 거죠. 5% 0.05 하면 500만 원 나오죠. 벌써 500만 원 차이가 2천만이니까 넘었죠. 이 거래 차이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가 양수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고 5% 차이가 넘어야 또 팔 때는 저가 양도 차이로 또 일어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갑의 취득 가격은 이 가격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로 하는데? 시가가 취득 가격이 되는 거예요. 시가를 뭐로 한다? 취득 가격. 그럼 시가가 얼마짜리인데? 1억. 양도 차익 구할 때 1억 2천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2천만 원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버려야 될 돈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래 관계가 부당행위의 사례라는 걸 아셔야 되죠. 또 양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요쪽에서 양도를 했다. 갑에게 양도를 했다면 이걸 만일에 여러분 9천만 원에 양도했다. 이게 저가 1억짜리를 갖다가 9천만 원에 양도했는데 이게 부당한 짓인지 정당한 짓인지 가격 차이가 판단해요. 시가 1억에 5% 계산하면 이게 어떻습니까? 500만이죠. 그죠? 그러면 이 금액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차이 나죠. 1천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 넘은 거예요. 차이가 1천만 원 넘어가니까. 차이가 1천만 원 되니까. 이것이 저가 양도로 말하는데 이때 양도가는 건 뭐로 해야 됩니까? 역시 시가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항상 꼭 알아야 될 게 부당행위에 걸리면 거래 가격은 산 놈도 시가고 판 놈도 시가라는 거 꼭 기억해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걸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만약 그거 봅시다. 자, 토지의 시가가 지금 보세요. 14억입니다. 그걸 형님에게 12억에 양도를 했네요. 그러면 형제가는 특수관계인이 되죠. 형님과 동생은 직계 좀비속이 아닙니다. 그냥 반계입니다. 직계가 아니고 반계. 옆으로 보면 반계죠. 그래서 14억 곱하기 그게 5%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7천만 나오죠. 14억 곱하기 5%. 그러면 7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저가 양도에 걸려서 거래가는 시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 보면 형님에게 바로 그 12억 원에 팔아서 2억 차고가 생기죠. 그러면 7천만 원 넘게 지금 2억이니까 5% 이상 차고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양도하였다면 이거 부당한 행위에 걸리나 안 걸리나? 걸리지. 부당 행위로 본다 해야 맞지.
뭐라 그랬습니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에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한다. 그럼 보세요. 이것처럼 하여튼 5% 이상 차이가 나면 부당행위라 그랬잖아. 그럼 이 사람은 양도가를 얼마로 해야 되겠노? 이 동생은 양도 가격을 계산할 때 12억으로 계산해야 되나 14억으로 계산해야 되나? 14억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때 부당행위에는 시가로 양도가로 시가를 양도가로 한다. 이때 부당행위로서 양도가는 시가 14억을 한다. 시가가 중요합니다. 14억, 15억이야 뭐 가격이 마음대로 바뀌는 거고요. 네. 자,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8번, 39번은 요번에 출제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지문을 좀 기억을 해놓고 특히 38번은 새로 내가 만들어 놓은 문제고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시중에 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출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면 40번도 반드시 알아놔서 요번에 가서 실수를 안 하도록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작년에 취득시기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취득세 취득시기가 출제가 되죠. 지방세로서. 근데 요번에는 그 시기가 나오면 양도세, 양도취득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국세고 취득세는 지방세죠. 그래서 시기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봅시다. 완성되지 않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 완성되지 않는 자산 밑줄 쫙 긋고, 그걸 우리가 미완성 자산이라 그래. 미완성. 인생도 미완성이 되지. 건물도 미완성이야. 그래서 미완성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완납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게 아닙니다. 완성이 돼야 대금 청산일이 되는 거죠. 미완성 물건. 자, 잘 들어요.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아서 잔금까지 다 치렀습니다. 근데 건설회사, 시공회사에서 아파트가 완공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보세요. 4월 20일 날 잔금을 다 치렀어요. 근데 지금 8월 달이 돼도 완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완공되는 거냐? 10월 20일 날 완공이 된다고 하면은 미완성 물건에 대해서는 완성되는 날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금 완납일이 아니고 완성일을 취득 시기로 한다. 이래야 맞습니다. 그럼 완성은 실무에 가서 알아둬야 되는 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완성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환지 처분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정한지가 되면 자, 환지 공고 다음 날을 취득 시기로 하죠. 아마 공법에 가도 이게 바로 공고 2일로 되어 있습니다. 2일이 내나 다음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틀렸네요. 공고 1을 취득 시기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공고하면 내일이 되고 어제 공고하면 오늘이 되는 겁니다. 환지에 정한지가 생길 때는 정한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한지, 감한지가 생기면 항상 공고 다음 날 요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채무를 대신하여 가름하여 대물 변제로 하는 토지의 경우, 자, 이거는 여러분이 등기 등록 이전일을 의미합니다. 등기 등록 이전일을 뭐로 한다? 양도 취득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변제일이 아닙니다. 물건을 등기를 이전해 주는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대물 변제 양도 취득 시기는 항상 등기 등록 이전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 무효 동그라미 치고 그럼 소유권이 환원이 되었어요. 자, 이런 경우 자산의 취득 시기는 바로 언제로 보느냐? 이거는 당초 취득일을 취득 양도 시기로 봅니다. 법은 확정일이 아니죠. 당초 무슨 날로 한다? 취득일로 하는 거죠.
자, 그것이 여러분이 요약집에 보면 다 있는데 못 찾아서 못하는 거예요. 예, 잘 보시면 그 양도 개념과 내용에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효죠. 그 페이지는 여러분이 98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7페이지 한번 보시죠. 97페이지. 요약집 97페이지 보면 중간에 가로 5번이 있습니까? 자, 법원 판결로 신탁재산 해지 또는 무효 판시로 소유권이 환원된 거죠. 방금 요걸 말합니다. 그래서 무효 판시에서 자, 그 법원 판결로 무효 판시로 소유권 환원 시 양도가 아닙니다. 왜? 무효니까 아니죠. 예. 그런데 오늘 무효를 받아서 팔았던 물건을 오늘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오늘 받는 게 아니고 이 거래는 무효잖아요. 그래서 판 사람이 당초 구입한 시점으로 취득 시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사난 물건을 오늘 무효가 돼서 받았단 말이에요. 되돌려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효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속된 말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 취득 시기는 당초 10년 전에 샀던 시기를 우리는 취득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두 번이나 출제가 됐으니까 참고를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 보면은 여러분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의 경우에는 자, 거기서 보면은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자, 그러면 이혼해 갖고 이제 여러분이 위자료로 받느냐 바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해서 받느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비과세 절취하는 방법은 분할 청구가 제일 낫다 그랬습니다. 위자료로 하면 상당히 세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재산 분할 청구를 통해서 재산을 배우자로부터 받게 되면은 요거는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 취득 시기로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하고 이렇게 또 아내와 이혼을 했다. 그럼 이 재산이 당초 배우자 거예요. 당초 배우자. 그러면 남편의 재산이 언제 샀느냐? 이게 10년 전에 사는 것이다. 그럼 오늘 분할 청구를 통해서 오늘 등기를 받았다. 그럼 오늘 취득일이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배우자가 당초 10년 전에 샀던 그 시점을 취득 시기로 보니까 주택 같은 거는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취득 시기가 오래된다는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좋고 그래서 재산 분할 청구가 좋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절세의 기술이고 요거는 여러분이 그 97페이지 참작을 해서 정리를 하면 포인트가 나오고 98페이지도 요점 정리가 나와 있죠. 그걸 꼭 외워서 요번에 이거 나오니까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이 이거는 생일 외우듯이 외워야 돼요. 왜 태어났지 하면 고민이 많지만은 그냥 외워버리면 됩니다. 구입 시기, 양도 시기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오해를 봅니다. 오해.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 오해 20 몇 분부터 8페이지 봅니다. 오해 8페이지. 음, 8페이지 보면은 제 5회입니다. 자, 5회를 보시면 25번 봅니다. 자, 이 25번은 여러분이 그 요약집에 보면 조세 총칙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4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요약집 몇 페이지? 4페이지.
자, 4페이지에 그 박스가 나와 있죠. 그거하고 관련이 돼서 정리를 해두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음 중 여러분이 부동산 관련된 조세와 그와 부가세가 부가가치세가 아니죠. 추가로 붙는 세금 부가세입니다. A다. 틀린 것은 서로 잘못된 건데요. 자, 지금 보면은 양도세는 부가세가 감면세에 우리가 10%를 붙는 감면세 그 20%죠. 감면세 20%가 붙는 농특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방소득세는요, 과거에는 부가세였지만 지금은 독립세입니다. 단독조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서 단독적 조세라는 걸 알아야지 본세에 해당하는 거지 부가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양도세는 뭐가 붙어있는 박스에 보세요. 농특세 20%가 붙죠. 그런데 양도세 감면세가 없으면 농특세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올 그냥 100만 원 다 낸다. 감면 없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그대로 내면 그럼 양도세만 내면 되죠. 근데 이제 양도세가 2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100만 원은 감면을 받았다. 그럼 실제 내는 거는 이제 100만 원만 내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감면 받는 100만 원에 20% 농특세는 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120만 원 내게 되는 거죠. 농특세 20% 하고 감면세액의 20%. 100만 원에 20%가 20만 원 아이가. 내가 본 내는 세금이 지금 100만 원. 농특세 20만 원. 그래서 총 120만 원 내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농특세가 돼야 되고요. 지방소득세는 단독조세라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부세는 부농해서 내가 애우라 그랬죠. 종부에 부자 치고, 그 다음 농은 농어촌 특별세, 부농. 그리고 농특세는 국세면서 목적세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농특세는 국세면서 뭐라고? 목적세. 그 다음 취득세, 농특세 10%하고 지방교육세 20%가 각각 발생한다는 걸 알아둡니다. 재산세, 재교로 외우세요. 재교. 재산세에 재자 따고 지방교육세 교자 따고 재교. 됐죠?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여러분이 지방교육세가 원칙적으로 얼마가 있다? 20%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세율은 전부 20%라는 걸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에 그런 거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26번에 가서 보면, 자, 취득세 가세 표준으로 설명이 틀린 겁니다. 자, 그거 잘 보세요. 1번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었으나 시가 표준액보다 낮게 신고를 하는 경우 시가 표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이. 자, 이거 맞죠? 틀리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좀 서류를 제출하는 상황이지. 예,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면 사실상 취득가를 가표를 하죠. 시가 표준과 관계없이.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고 이거 지금 는 서류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 간의 거래에서 사실상 입증되어도 만일에 여러분이 시가 표준보다 낮게 신고를 하면 시가 표준을 뭐로 한다? 가세 표준으로 한다. 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만 간단히 생각하면 되죠. 팔았는데 지금 서류 제출하는 거예요. 서류 제출. 매매 서류 제출을 하면서 신고를 할 때 시가 표준보다 미달하게 적게 신고하면 시가 높은 가격을 가표로 하죠. 네, 맞죠? 기본 원칙입니다. 네, 그 다음에 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함에 따라서 내가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연부로 취득한 걸 갖다 10억짜리 물건을 샀는데 갑자기 로또가 당첨돼서 30억이 생겼다.
그러면 나도 기부르다 해서 10억을 한꺼번에 팍 지불하니까 매도자가 깜짝 놀라면서 줘서 나도 막 기부리다 1억 빼줄게 이래 된 거죠. 그럼 실제는 9억이 가표가 되는 거고 1억은 할인받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데는 할인된 금액을 가세 표준을 한다. 이 말은 10억짜리였는데 1억 빼주니까 9억을 가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인락조서 판결문은 객관성이 없는 판결문이죠. 우리가 판판, 지수, 공판에서 해왔던 거는 그 판결문은 민사와 행정소송 판결문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거지 나머지 판결문에 대해서는 배제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이 있다면은 이거는 시가 표준보다 낮게 신고하여도 그대로 가세 표준이 되는 게 아니죠. 이때는 낮게 신고하면 시가 표준을 가표를 합니다. 그게 틀렸죠. 민사소송 판결문은 객관성이 있으니까 시가 표준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격을 가표를 합니다. 맞죠? 자, 개인 취득자가 시가 표준 이상액으로 취득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가를 가표로 가세 표준이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세요. 개인 간이냐, 뭐 법인 간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취득세 신고할 때 여기서 우리가 개인하고 거래에서는 요때는 항상 이 사람이 샀다면은 이 사람은 바로 보세요. 시가 표준 공시 가격 아닙니까? 1억인데 취득 가격이 얼마나? 취득 가격이 1억 5천이에요. 자, 그러면 신고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단 말입니다. 신고하는 방법이. 자, 요 신고를 하는데 1억 5천에 신고하는 방법, 1억 2천에 신고하는 방법, 1억에 신고하는 방법, 8천만 원에 신고하는 방법. 신고는 자유예요. 그러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 일어나면은 여러분은 시가 표준 이상으로 시가 표준이 그 지역의 제일 바닥 가격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정상 신고를 했으니까 아주 잘했죠. 요 가격이 가표가 되는 겁니다. 예. 요것도 보세요. 시가 표준에 딱 맞춰 신고를 했죠. 요것도 틀린 신고는 아니에요. 예. 문제는 이게 틀린 신고입니다. 속된 말로 잘못된 신고죠. 그러면 신고가하고 시가 표준하고 충돌하면 큰 금액이 가표가 되는 거예요. 요때는 무슨 금액이 가표가 된다? 큰 금액. 그러면 이건 시가 표준 1억이 가표가 되는 겁니다. 시가 표준 뭐가? 1억. 1억 원이 가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또 이 관계가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공경매라든지 네, 또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라든지 지단체 그 다음 법인으로부터라든지 이렇게 여러분이 개인이 샀다. 이때는 항상 공시가격, 시가, 표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전부 유상거래를 말해요. 네. 자, 유상거래를 전제하여서 지금 설명합니다. 시가 표준은 무조건 관계없어요. 무조건 이거는 실제 중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도 말로 실제를 막 얼마 줬어 이거죠. 근데 저 위에 사람 또 실제란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사실상 이래야 또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걸 사실상 취득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1억이 돼도 이거는 실제 뭐 8천만 원 줬다. 그럼 이 가격은 이건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공파법 신이 있죠. 부동산 신고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수 공파법 신. 이 관계에서는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격. 시가 표준은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90% 이상을 신고를 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미달 신고를 해도 90% 이상을 신고해도 그는 인정을 받습니다. 예. 예. 그거는 이거 뭐 그대로 봐도 되고요. 예. 단지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전체 총체적 개념이고. 예. 자,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27번을 한번 보시죠. 자, 이 문제 반드시 여러분이 요번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27번에. 자,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자, 지금 나오네요. 부동산을 개인 간 거래 시 포인트는 지금 그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걸리니까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게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요거는 여러분이 사실상이 아니고 이거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뭐라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이거 내가 요약집에서 아마 정리를 해놨을까 싶은데요. 취득 시기에. 예, 지금 42페이지 한번 보세요. (42페이지) 자, 거기에 주의사항에서 가운데 뭔가 좀 색깔을 다르게 딱 해놨죠. 잘 봐라고 내가 이렇게 글자까지 다 바꿔놨습니다. 주의사항 보입니까? 가운데 보세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계산일을 우리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줄이면 계산일을 취득 시기로 하고, 가표는 시가 표준과 관계없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가표로 합니다. 맞죠? 요거 주의하세요. 틀리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출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됩니까? 계약서상 잔금 지급입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입니까? 계약서. 예.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의 부담부 정리의 경우 채무 인수 가격은 뭐로 봅니까? 무상으로 봅니까?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봅니까? 자, 이것도 무상으로 취득하는 거 보죠. 배우자하고는 직계, 좀비속 간은 분명히 내가 얘기했죠. 주고받는 거는 정당하게 보지 않는다고. 정료로 보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또는 정료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정료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무상해도 맞고요. 정료해도 맞습니다. 이때는. 자, 그 다음에 개인이 정료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농지를 포함하죠. 그래서 취득세, 농지 중에서 취득세가 가장 큰 거는 뭐냐? 정료받은 농지죠. 3.5%. 왜? 유상은 3%니까요. 그래서 포함해서 표준세율, 여러분은 동일한 세율 3.5%, 천분의 35를 적용하죠. 천분의 35. 정삼오. 유상사 정삼오 해왔잖아. 정삼오 해왔죠. 자, 그 다음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 취득세가 아니죠. 구입 가격. 그날 재수가 없으면 이거 취득 가격으로 눈에 보여서 큰일 납니다. 취득세액이 아니고 취득 가격. 이 취득 가격 50만 원은 1년 전체 취득가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환지 처분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은 여러분은 환지 공고 다음 날과 사용일 중 빠른 날이죠. 네. 사용일 중 빠른 날. 한 번 더. 환지 공고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자, 이거 요점 정리 한번 보세요. 42페이지 보면 지금 여러분이 환지 처분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칸을 봅시다.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있네. 도시개발사업 환지 처분으로 건축한 주택의 취득. 박스 안에 있죠? 자, 공고 다음 날과 사용일 중 빠른 날. 요거다, 요거. 했지?
자,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28번을 잘 봅니다. 자, 여러분이 대도시 하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수도권 지역을 말하죠. 가밀 억제권역 동일한 개념입니다. 산업단지는 제외해서 법인을 설립해, 이때 법인은 영리, 비영리를 다 포함해서 설명합니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가세 물건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바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 과세 대상이 다른 것은 그랬어요. 같은 게 아니고 다른 거. 그러면 세금 계산 방법이 다른 거다 이 말인데, 자, 여러분이 서울시에서 시내로 전입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해도 사업용 여기는 설립할 때는 사업용 비사업용 관계없이 중과세를 합니다.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설명하거든요. 중과세를 하고 또 후업법인, 이 법인도 휴면법인이라고 하는데 후업법인, 내남 휴면법인입니다. 휴면법인의 인수, 폐업된 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설치 후 지점을 설치하고 5년 내 부동산 사는 거 무조건 중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법인을 설립하면서 소형주택도 아니고 조금주택도 아니고 일반 주택을 취득하면 요거는 옆에 적으세요. 어떻게 적어야 되냐 하니까 바로 표준세율의 4%를 합산합니다. 표준세율의 4%를 합산해요. 자, 요거는 아주 수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그 보시면 요약집에 문제를 그대로 내가 해놨습니다. 자, 이게 페이지에 어디 나오죠? 자, 여러분이 35페이지를 한 펴 봅니다. 요약집 35페이지. 자,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설치, 전입을, 대도시는 수도권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 중심 수도권. 부동산은 모든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데, 중과세 방법은 표준세율 3배를 곱해가지고 거기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4%를 빼는 겁니다. 자, 이 제도가 1번, 2번, 3번, 4번까지 나와 있죠. 자, 대도시에서 산업단지는 중과세 제외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보면 휴업법인이 인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폐업된 법인 이런 것도 다 중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 설치, 전입 후에 5년 안에 업무용, 비업무용 다 사다리고 원시취득, 성계취득 관계없이 다 중과세를 합니다. 그럼 무조건 중과세예요. 3번을 보세요. 3번. 방금 요 지문을 여기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일반주택 취득입니까? 소형주택 취득입니까? 일반주택이죠. 그래서 이 중과세인데 잘 봅니다. 설립의 등에 따른 일반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는 표준세율의 4%, 4%는 중과기준세율의 2배죠. 그래서 이걸 합하여 적용합니까? 빼서 적용합니까? 자, 요게 유일하게 중과세는 하는데 계산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뭐가 돼? 정답. 예. 자, 그 다음 5번을 보세요. 법인 설립하고 나서 5년 안에 부동산 승계 취득을 하든 원시 취득을 하든 관계없이 무조건 뭐 한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 예. 그래서 요거는 항상 이 법인 설립할 때 이 설립이라는 거는 본사를 말합니까? 지사를 말합니까? 본사죠. 우리가 회사를 세워도 용어가 좀 달라요. 물론 다 세우는 건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쓸 때 본사를 설치한다는 말은 안 쓰죠. 설치는 지점을 설치한다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지점 개념이고
이거는 본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뭐, 이사하는 거. 지방에 있다가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거. 법인이. 아시겠습니까? 주식회사 아니면 법인이. 요거 사면서 항상 여러분이 5년 이내, 설립 후 몇 년 이내?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거 무조건 중과세 합니다. 그러니까 중과세 한다. 요래 공부를 딱 해놔놓고 공부하는 방법이 중과세다. 됐지? 그럼 어떻게 하는데? 중과세 한다 그래. 요까지 1달러. 딱 끊어. 그러면 이제 하는 방법은 계산법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세율 몇 배에서? 3배. 예. 성계 취득하면 4% 아이가? 3, 4, 12 하면 12% 나와요. 여기서 중과 기준세율 몇 배를 빼라 이거야. 4%를 빼라. 이 4%는 중과 기준세율 2%의 2배거든. 이게서 나온 거야. 그래서 4%거든. 그러면 실제 세율은 성계 취득해서 사면 이게 어떻게 되노? 일반 물건을 높아봐야 4%밖에 안 되는데, 일반 물건 사봐야 4%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8%가 나오죠. 실제 세율이. 그래서 여러분은, 막 이까지 깊이는 몰라도 표준 세율 3배에서 4%를 뺀다는 거. 포인트는 뺀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 설립, 설치, 전입이 나오면 뺀다는 기가 더한다는 기가? 그래, 요거만 해라. 뺀다는 거. 나머지 장난 안 한다. 뺀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거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